군함용 레이더 같은 군수용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여러 차례 넘어갔다고 유엔 안보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며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주장에 공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패스트트랙을 두고 벌어진 몸싸움으로 여야 의원들이 이번 주부터 경찰에 줄줄이 소환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파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애써 키운 양파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생산량이 16%나 늘어났기 때문인데 시름 깊은 양파 농가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42년 만에 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일부가 운행을 멈췄고 네온 사인으로 유명한 타임스퀘어 전광판도 꺼졌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이번 주 우리 정부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앞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우리의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나흘 뒤인 목요일까지입니다. 또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이번 주 안엔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그동안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만든 보고서입니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 물품이 여러 차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먼저 2015년 북한은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일 레이더가 일본산이라는 겁니다. 또 2017년 북한이 화성 12형을 발사할 때 쓴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 등 부품도 일본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사치품 수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츠, 렉서스 같은 승용차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피아노, 화장품 등도 수차례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합작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안보리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평양에 문을 연 일본 생활용품점 미니소가 제재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얼마 전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핵 개발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한 거죠. 그런데 정작 일본 기업이 핵 개발에 사용되는 기계를 불법 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스스로 인정한 과거의 산케이 신문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강희현 기자입니다. 2009년 3월 21일자 일본 산케이 신문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본 기업 관계자 4명이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일본 기업이 핵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부품이 파키스탄이나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일본 기업이 핵 개발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적발되고 있는 부정 수출은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했습니다. 핵과 관련된 훨씬 더 많은 일본 부품들이 국제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핵 개발 문제에서 일본은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핵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앞서 산케이 신문은 한국 기업이 대량 살상 무기에 쓸 수 있는 물자를 밀수출했다며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정부가 실제 그런 사실이 있는지 국제기구를 통해 동시에 조사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예, 이틀 전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간의 첫 접촉에서 우리 대표단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해명의 앞뒤가 맞지가 않고 또 기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서령 특파원, 먼저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분명히 요구했다고 했는데 일본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실무회의가 있은 직후 열렸던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한국으로부터 수출 규제를 철회해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 대표단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을 했던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再度、会議録を確認したんですが、問題提起についてはあったんですが、撤回を求めたという明確な発言までは得られておりません。 네, 이번에는 말을 뒤집어서 항의가 있었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철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측 설명은 틀렸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은 분명히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고 수출 규제 조치의 원상 회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일본 측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다가 사과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양국의 회의 직후에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부품 공급망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고 말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바로 잡은 겁니다. 역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ありませんでしたというふうに明確におっしゃって会見。すみません、そこの点については訂正させていただきます。なかったについては答えないでおいていただいた方がその混乱はなかったのかな。すみません、その点についてはお詫びさせていただきます。 네, 또 양국 간 추가 협의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한국의 요청은 있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춰질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도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논의한다고 하죠. 네, 우리 측 요청에 따라서 오는 23일과 24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의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지난 9일 긴급 안건으로 이 문제가 다뤄진 이후에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우리 측은 국제무역협정에 위반하는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에서 반도체 소재를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에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일부 물량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어제 귀국한 이재용 부회장이 긴급 소집한 사장단 회의에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우리 입장을 알리러 갔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말하면서도 직접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 미국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쪽 반응을 종합하면 우리 측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로 요약됩니다. 김현종 차장 등이 만난 인사는 멀베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공개된 고위급만 10명 가까이 됩니다. 나흘 동안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그것이 미치는 한미일 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낸 것은 일정 부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먼저 풀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당사자끼리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국의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취재진이 백악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려 했지만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이곳 외교 소식통을 추가로 취재했는데요. 미국이 전략적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로이 스탠고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JTBC 서면 질의에 미국이 두 나라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다른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것 외에 미국의 역할은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중재에 선을 그은 해리스 주한미 대사나 스티렐 동아태 차관보의 반응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긴 일러 보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게 김현종 차장의 설명입니다. 이틀 전 오르테가스 대변인은 한미일 3국 관계의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며 다소 진전된 언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미국 이란 갈등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먼저 거론하며 한미일 공조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했다면서 미국이 국가로서 알아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역 국회의원 18명에게 이번 주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몸싸움으로 여야가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건데요. 경찰은 현장 영상을 분석한 뒤 일단 4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소환 대상자를 추렸습니다. 먼저 이예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크게 4곳에서 발생한 몸싸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건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특수 주거침입과 특수 감금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1차 출석에 응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 4명에 더해 다른 한국당 의원 9명에게도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법안 접수를 놓고 국회 사무처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발생한 몸싸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한국당이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한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에게 이번 주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논의할 사개특위 회의실과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도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의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경찰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의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며 한국당도 경찰 조사에 협조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또 밝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앞서 소셜미디어에 기다리던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면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적었습니다. 출석 통보가 간 한국당 의원 13명에게도 경찰 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소환 조사에 불응할 이유가 없고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출석 거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회의장 조사 안 하고 우리 지금 의원들 부르는 것부터가 야당 탄압이라는 말씀이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도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의원들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잘못 걸리면 선거법 정치자금법하고 똑같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법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은 수사 대상이나 재판 대상이 아니라며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평택 해군 부대 안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을 발견하고 놓치자 엉뚱한 병사가 거짓 자수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국방부가 오늘 발표했는데 장교가 사병 여러 명을 불러 모은 뒤 한 사람을 찍어서 거짓말을 시켰다고 합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경기도 평택의 해군 이함대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탄약고 경계병이 암호를 대라고 했지만 답도 않고 도망갔습니다. 해당 인물은 탄약고 근처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A상병.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한 병사가 가짜로 자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병사가 왜 거짓으로 자수했는지 경위 파악에 나섰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 지휘통제실 장교가 병사 10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한 병사를 지목하며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병사는 알겠다고 답한 뒤 헌병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경계병이 수화를 요구하자 놀라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장교가 자체적으로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설명하고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오리발은 해당 부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물품으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불법 택시냐 합법적인 승차 공유 서비스냐. 타다를 놓고 벌어진 극한 갈등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타다에 면허를 주는 대신 택시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건데요. 조만간 정부가 이러한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상생안의 핵심은 타다가 비용을 내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부는 개인 택시를 1,000대가량 줄여 그만큼의 면허를 타다 같은 네트워크 업체에 줍니다. 대신 네트워크 업체는 차량 한 대당 월 40에서 50만 원의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1,000대를 넘겨 운행하려면 기존 택시 면허를 직접 사들여야 합니다. 결국 기존 택시를 줄이는 만큼만 타다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생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에선 택시 산악금을 폐지하고 카풀 영업시간을 제한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타다와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해결 국면으로 가면서 택시업계의 변화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들은 일반 택시, 승차 공유 차량, 고급 브랜드 택시를 골라 탈 수 있게 되면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유 서비스 모델이 각 분야로 퍼지고 있어 기존 업계와의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죠. 하지만 최근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청와대가 오늘 사과했습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포기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브리핑에 나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국민 경제 전체를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집니다.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겐 도움이 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겐 큰 부담이었다는 지적도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소득 주도 성장의 포기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실업부조 강화 등 간접적으로 소득을 늘려주는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회찬 대표와 함께 꾸었던 꿈, 차별 없는 세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예, 지금 제 옆으로 보시는 화면은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가 양파 요리, 또 양파를 보관하는 법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올해 양파 생산량이 너무 늘면서 가격이 폭락하자 양파를 많이 먹자는 취지로 이런 방송에 나선 건데 지금 현지에서는 캐봤자 오히려 손해라며 양파를 그냥 내다 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농민들은 이미 올 초에 너무 많이 생산될 게 예상됐는데 정부가 무시를 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지만 생산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풍년에 오히려 힘겨워하고 있는 양파 농가를 이주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서산의 양파 생산지입니다. 수확을 마쳤지만 캐담한 양파들이 굴러다닙니다. 현지 가격이 폭락하자 조금이라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양파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즙 짜서도 먹고 뭐해서도 먹고 양념해서 반찬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값이 흐르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영원히 아주 침체돼 쪼그라들어요. 캐담한 양파는 포기하고
그대로 밭을 갈아엎습니다. 아깝죠. 그런데 뭐 다른 작물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애써 밭에서 캐낸 양파를 팔지 않고 그대로 집 마당에 쌓아두기도 합니다. 양파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양파는 이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생산하자마자 바로 팔아야 되는데 어쩌지 이렇게 쌓아뒀다고 하는데 왜 그러신 거죠? 네, 팔려고 상인을 불렀는데요. 가격을 얼마씩 쳐줄 거냐 그랬더니 키로당 200원씩밖에 못 쳐주신대요. 그래서 그냥 못 팔고 쌓여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양파값이 떨어지는 것은 생산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양파 생산량은 131만 톤으로 평년보다 16% 늘었습니다. 농민 대표는 지난 2월 농식품부를 찾아가 초과 생산이 예상되니 생산량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태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해외 수출을 알아보는 등 소비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일부 마트는 양파를 사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양파가 괜찮다. 양파를 많이 심어요. 이럴 때 누군가는 정부에서는 알아서 이게 해줘야지. 농민 스스로는 못 하잖아요. 무조건 돈 나온다면 남 따라서 하니까. 농촌에서 한 번 이렇게 빚지면 몇 년 꼼짝 못해요. 반겨야 할 풍작에 양파 농가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미국의 뉴욕 맨해튼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변압기에 불이 나면서 시작된 건데 뉴욕에 이렇게 큰 정전이 일어난 건 42년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대정전이 일어난 날과 같은 날이었다고 하는데 지하철 운행이 끊겼고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갇히기도 했지만 42년 전과 같은 혼란은 없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It's annoying not to have a air-conditioned apartment to go into right now, and I live on the 21st floor, so I can't really go to my apartment if I don't. The roads are chaotic, so we would not encourage New Yorkers to go out. This guy's gonna make a killing. You want some food? 올해 첫 허리케인급 폭풍인 베리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덮쳤습니다. 최대 시속 120k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 7만 가구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지금은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줄었지만 여전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다고 미국 허리케인 센터는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수영장이나 시원한 실내 놀이공원 찾는 분들 많았습니다. 덥긴 덥지만 그래도 열대야에 잠도 못 자던 지난 여름과 비교하면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선선한 편인데요. 본격적으로 무더위 언제 시작돼 얼마나 이어질지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요즘 덥긴 덥지만 지난 여름과 비교하면 그래도 살만한 것 같은데 실제로 기록을 좀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이맘때는 말 그대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네. 떼약볕에 콘크리트가 솟아오를 정도였는데요. 실제 지난해 오늘 강원도 삼척은 37도를 넘었습니다. 네. 서울은 7월 15일부터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8월 22일까지 4일 빼곤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최고 기온도 지난해보단 낮고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덜 더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해와 올해 일기도를 비교해 보시면 그 네.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는 이미 7월 초순에 장마가 끝나고 7월 중순부터 이례적으로 강해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한복판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의 열기까지 더해졌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와 있고 장마 전선도 물러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은 한반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김 기자 말 들어보면 올해 무더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더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장마가 끝나는 때에 무더위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평년과 비슷하게 7월 하순쯤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요즘처럼 30도 안팎의 더위와 소나기가 종종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8월부터인데 올해도 지난해만큼 더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폭염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열풍을 불러오는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현재는 약하고 북쪽의 찬 공기도 때때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 전문 기자였습니다. 휴가철이 되면서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곳까지 여행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위험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방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하는 건 여권법 위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외교부는 2016년 이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했다가 수사 의뢰된 경우가 모두 2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간에서 그런 사실을 보고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어떤 SNS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국내 통신 3사의 여행 금지 국가 해외 로밍 현황입니다. 지난 5월에만 약 900건이 잡혔는데 외교부의 여행 금지 국가 방문 허가가 월 평균 500여 건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의 불법 여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밍 통계를 보면은 지금 적발돼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 같다. 납치라도 되면은 국민과 정부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요. 여행 금지 국가 정보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여행 금지 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알렸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여성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후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던 부현정 씨는 2014년 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직장 상사 최모 씨가 술자리로 불러내 손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고 그리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기습으로 와서 키스를 하시면서 해서 제가 가슴팍을 밀쳤죠. 왜 너도 나한테 뽀뽀해줘 이러면서 너무 황당해서 그냥 그때는 이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지 1년도 안 돼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사인 최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가짜 성추행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부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상사 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다 CCTV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허락하더라도 입맞춤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나 법원에서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가짜라고 봐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5년 만에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내 억울함을 밝히려면 죽는 수밖에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JTBC 최규진입니다.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와 합의가 잘 안 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는데 4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신후 기자입니다. 쫓기는 한 남성, 다른 남성에게 붙잡히자 몸싸움을 합니다. 45살 박모 씨는
알고 지내던 39살 김모 씨를 열흘 전 폭행했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연히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벌어진 장면입니다. 합의를 요구했지만 김 씨가 응하지 않자 또다시 폭행을 하고 쫓아가 흉기까지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1차로 식당에서 맥주병으로 때려버리고 다시 또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돈만 가니까 주방에 있던 칼 들고 쫓아가서 김 씨는 숨졌고 경찰은 사건 4시간 만에 박 씨를 전남 해남에서 체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어선 한 척이 뱅뱅 돕니다. 보트에 사람 있어! 해경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선박에 올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조업을 나갔다 심정지로 쓰러졌던 신살 주모 씨는 대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20여 분 만에 의식을 찾았습니다. 비슷한 시간 제주 앞바다에선 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부산에선 만취한 30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다 마주 오던 차량 측면을 받았습니다. 정면 충돌을 피한 상대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배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 직원 A씨는 어제 오후 자신이 일하던 매장에 배달용 스쿠터를 타고 돌진한 뒤 흉기로 여성 매니저를 위협하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발렛파킹 담당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서운한 점이 있어서 평소 자신을 상담해주던 매니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으로 가출 청소년같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한 거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부터 개정된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궁박한 상황을 악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인이 만 13살 이상 16살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번엔 중국 보따리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행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보따리상들은 홍콩에서 산 면세품을 중국에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시위대 측은 홍콩 당국이 이들의 탈세를 눈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진이 끝난 뒤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시위대 2명과 경찰 최소 5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오늘 낮 제주 시내 한 펜션 객실에서 성인 남녀 4명이 쓰러져 있는 걸 펜션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펜션 객실엔 타다 남은 번개탄 여러 장이 발견됐으며 4명 모두 사는 지역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마니아엔 잔디 코트가 없었고 더구나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10번 싸워서 9번을 졌던 선수였습니다. 뭔가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라서 루마니아의 할레프가 우승할 줄은 몰랐습니다. 윈블던 여자 단식은 이변으로 끝났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코트 구석으로 공을 꽂아 넣어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공을 받아 넘기는 할레프. 모두가 세리나 윌리엄스가 우승하리라 예상했지만 실제 경기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경기는 56분 만에 싱겁게 끝났습니다. 트로피에 이름이 새겨진 선수는 할레프였습니다. 키 168cm로 10cm 넘게 큰 선수들의 강한 서브를 받아내기도 버거울 것 같은 할레프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300위권에 머물던 그저 그런 선수였습니다. 빠른 발로 부지런히 뛰면서 어떻게든 공을 받아내는 플레이 스타일은 지난해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하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윈블던에선 윌리엄스의 24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 도전에 묻혀 우승까진 어려울 거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모든 게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don't even have a court of grass court in Romania, so that's something far. 윌리엄스에겐 과거 10번을 만나 9번을 졌습니다. 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강하게 맞선 게 주요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당황했습니다. Not early on. I definitely knew that she was, just playing her heart out, and I felt like, okay, what do I need to do to get to that level? 할레프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 집중했다며 내 테니스 인생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고 기뻐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축하와 막말 사이입니다. 축하와 막말, 상당히 간극이 큰 두 단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보통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 각 당에서 축하의 메시지를 내보내기 마련인데요. 각 당의 논평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 민주평화당은 개혁선도연대를 같이 하자, 바른미래당은 정의당의 돌풍을 기대한다. 이런 덕담을 내놨습니다. 예,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반응이 다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논평을 내놓긴 했는데 덕담보다는 불만 토로였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시면 논평 제목이 이분법적 막말에 유의하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신임 다른 당 대표에게 사과를 먼저 요구한 거군요. 막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걸 보면 심상정 대표가 과거에 막말을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겁니까? 네, 지난달 심 대표가 그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발언 때문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정의당이 승리해야 자유한국당을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승리해야 강한 개혁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한국당은 논평에서 해당 발언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보시면 국회 제1야당을 퇴출의 대상으로 보는 냉전적 사고가 정의당의 비전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한국당의 어떤 냉소적인 그런 논평을 내놓았던 게 당초 먼저 이제 심상정 대표가 출마 선언에 대한 어떤 대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군요. 예, 앞서 소개드린 상황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번 건 이전에 심 대표가 한국당에 좀 깊은 유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4월 경남 창원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오세훈 전 시장이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오 전 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두고 한 말인데요. 당시 심 대표는 진보와 보수, 계층과 지역을 넘어서 노 의원을 추모하는 모든 국민에게 모욕이다. 이렇게 크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은 정의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 당시에도 오 전 시장의 발언이 좀 도를 넘었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또 오늘 이제 심상정 대표가 취임 첫날에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노회찬 의원의 묘역을 찾았다고 하죠. 네, 당대표가 된 뒤 첫 일정이었는데요. 노 전 의원 묘역 앞에서 노회찬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노 대표님과 함께 꾸었던 꿈, 차별 없는 세상,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예. 자, 심 대표는 이제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견제를 하겠다. 집권 포만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또 견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모로 앞으로의 이제 신임 대표의 행보를 좀 주목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봉이김 선달 케이블카입니다. 예. 봉이김 선달은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대동강물을 그냥 팔아먹은 인물인데 케이블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남산 케이블카에서 사고가 나서 7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로 57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한국삭도공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독점 운영을 하면서 수익은 챙겼지만 안전에는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제대로 된 안전관리 없이 돈만 벌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해서 계속 돈을 벌었으니까 봉이 김선달이다.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예, 안전관리에 투자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남산이란 공공재를 이용하면서 남산을 위해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1년에 3천만 원 정도 국유지 비용을 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설악산의 권금성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국립공원 안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케이블카를 운영을 하면서
설악산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설악산 케이블카도 얼마 전에 이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 기자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혹시 장사가 잘 안 돼서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기금을 내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혜택을 받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남산의 경우에는 연간 70만 명, 설악산의 경우에는 100만 명 정도가 찾는데 예. 연간 수익이 50억 원에서 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설악산이 더 많이 찾는 겁니까? 남산이 100만 명 혹시 아닙니까? 남산이 100만 명, 예. 설악산 70만 명. 예. 어쨌든 7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라 수익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정부에 내는 돈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독점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네, 비밀은 인가 가정에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박정희 정부 때 이 케이블 업체 인가를 받았는데요. 남산의 경우에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 당시 대한제분 사장이던 한석진 씨가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설악산은 1970년 박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한병기 씨가 허가를 얻었었는데요. 예. 당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시면 설악산 개통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케이블카 그림이 있고요. 수려한 산세 바탕, 국립공원 추진 이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예. 현재 두 업체는 가족들이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허가 당시에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아서 계속 특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50년 전에 이제 초기 투자비는 있었기 때문에 꼭 봉이김선달이라고 비교하는 게 좀 무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독점적인 경우 또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입찰을 해서 경쟁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허가권을 다시 회수해 올 방안은 없는 겁니까? 네, 허가 당시에 언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 조항을 두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현행 법상은 어렵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민간 케이블 업자의 그 사업 연한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예. 9개월째 국토위에 계류 중입니다. 예. 이번에도 국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부분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대전, 대구 등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